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중앙신문에 실려있는 만평들부터 보겠습니다. 국밀보입니다. 제가 두목이랑 제일 친해. 팔뚝 문신만 봐도 그렇지라고 해서 지금 새누리당 내 친박과 비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팔뚝 문신은요. I love you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문신들이 쭉 새겨져 있는데 문신이 많은 사람들이 더 친박이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떠넘기기를 하고 있죠. 지금 새누리당 내 당내 갈등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만평입니다. 박 터지다. 꺼져라 부역자야. 내가 가라 배신자. 각이 진짜 터질 것 같습니다. 다른 만평. 한겨레 만평입니다.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잘라도 또 생기는 껍데기를 벗고 새롭게 생겨나는 좀 징그럽기도 한데요. 도마뱀인가요? 자, 이렇게 만평들 통해 가지고 지금 당내 갈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탄핵돼서 어쩌냐고요? 까짓 거 또 만들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음습한 그런 세력들이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또다시 공작을 펼치고 있다라는 인상을 좀 준다는 만평입니다. 글쎄요, 너무 나간 만평인가요? 아니면 적절한 만평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정호김 전 국회의원, 정군기 홍익대 교수,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매일경제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소추사유 선별심리 안 한다. 탄핵 결정 늦어지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섣불리 예단하지 않고 또 사또 재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체자가 일정부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만남 조율에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는 문제도 사실상 정치권이 딴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난항을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잠깐 하나 좀 짚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 사유가 3가지였거든요. 그 3가지를 심리하는데도 60일 정도가 걸렸는데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무려 13가지란 말이에요. 이걸 선별 심리 안 하고 전부 다 13가지를 다 집중 심리하겠다라면은 도대체 기한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그게 참 걱정인데, 그래서 특히나 세월호 7시간, 그걸 굳이 넣어서 시간을 끌 이유가 있느냐, 이런 비판 여론들도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좀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3가지나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헌재 심리라는 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증거 입증이 아주 엄격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3월 13일 날 이정미 재판관 사임 때까지, 임기 만료 때까지는 어떻게든 좀 결정을 내리겠다. 의지는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16일까지 대통령 답변서를 제출해라고 요구했지만 그 답변서 제출 기한도 유예를 좀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좀 시간을 더 달라. 그러니까 방어하는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을 끌려면 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헌재는 기본적으로 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마 3월 중순 그 이정미 재판관의 그 임기 만료 때까지는 끝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만약 그랬을 때 그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는 그런 쪽에서 심리가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 그런 빌미를 계속 주면 전국이 계속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총리 권한 대행 체제, 대통령이 직무 정지 기간이 4월이 아니라 5월, 6월도 갈 수가 있겠네요. 그게 지금 심리기간 최장 180일이라고 하는 게 훈시 규정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딱 180일 전에 끝내야 된다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왜 질서 있는 퇴진 얘기 나오면서 4월에 그 퇴진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대통령을 4월까지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세월호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항목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일일이 다 따져본다 이겁니다. 그 헌법재판소 안에서. 지금 그런 게 또 있었죠. 야당이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를 하자는 제안도 또 걷어차버렸는데 지금 황교안 총리와 여야정 협의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그 우려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은 지금 하나도 되지 않고 이제 막상 닥치니까 이제 계속해서 갈등 변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이 헌재가 여러 가지 사유를 다 검토한다고 하니까 되게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국 혼란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은요, 당이 쪼개질 위기에 좀 처해 있습니다. 너희가 나가라, 새누리 내전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비박계에서는요, 서청원, 최경환, 이정현 등 최순실의 남자 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당을 떠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친박에서는요, 김무성과 유승민이야말로 배반의 주인공이다. 이들을 출당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뻔뻔스럽고 가소로운 짓이다라는 이정현 대표에 대해 얘기도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새누리당 내 갈등 상황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들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의 검은 속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이 두 분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해당 행위를 일삼아오고 당을 가르고 당을 분열시키고 당을 파괴한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는 스스로 이 당에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인들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하고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 당을 떠나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당 지도부 황영철, 유승민, 도대체 그분들이 이정현보다 이 당에 와서 뭘 얼마나 그렇게 당당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감히 현직 당 대표를 출당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발표를 합니까? 이것은 정말 아주 가소롭다 못해 정말 그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정말 그건 너무 뻔뻔스럽고 가소로운 그러한 짓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아주 정말 그것은 제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요, 친박과 비박이 이제는 사생결단 서로를 향해서 서로 당을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네. 뭐 예상을 했어요. 예, 탄핵 가결 이후에 이런 사태가 올 줄은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언어 수위가, 표현 수위가 굉장히 거칩니다. 예, 뭐 어디 저작거리 시장에서 싸우는 듯한 그런 인상까지 주네요. 그렇죠. 예, 예. 탄핵 이후에도 어느 정도 내홍은 예상했습니다만은 친박이 탄핵에서는 완전히 참패잖아요. 예. 그래서 탄핵 투표가 비슷하게 아슬아슬하게 탄핵이 됐으면은 친박 목소리가 커질 줄 알았는데 저렇게 압도적인 차이로 졌는데도 친박이 저렇게까지 세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예.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어제는 그 친박 국회의원들 55명에서 혁신과 통합을 위한 보수 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당권을 안 내놓겠다 해서 거친 말을 쓰고 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런 얘기했죠. 좀비들이다. 이게 좀비. 예, 뭐 방송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예. 그런 식으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저렇게 살아서 계속 흔들어 대니까 또 거기에는 뭐 당비, 당의 재산이 한 560억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못 나간다는 건데 그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뭐 탈당해서 신당 차린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좀 내홍이 있을 것 같다. 예. 근데 그 이걸 보면은 옛날에 그 동인 서인이 싸우다가 서인이 그 다시 갈라져서 노론 소론으로 또 갈라졌거든요. 예. 그래서 노론이 송시열, 우암 송시열 중심으로 해서 그 당파 싸움을 굉장히 세게 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영조 때 인현왕후 그 패비로 싸우다가 예. 나중에 영조 때 탕평 정책으로 없어졌는데 이 노론 지금 친박이 노론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 나중에 조선시대가 망한 게 세도 정치에다가 결국 나라가 망한 것처럼 이 노론처럼 이 예. 새누리당 친박들이 좀 빨리 좀 정신 좀 차리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게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어떻게 결판이 날까 상당히 걱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예, 지금 비박계에서는 이른바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해서 친박 지도부 핵심적인 7명의 명단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당을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친박계에서는 거꾸로요. 타겟을 김무성, 유승민, 황영철 요 세 분에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는요. 인간 이하의 반란군 수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조선중앙TV를 제가 본 것 같은 느낌의 어떤 표현인데 인간 이하의 반란군 수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배반, 배신, 영린의 아이콘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적반하장, 후한무치, 부모 형제에게 패륜하고 집안 대들보까지 뽑겠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정국희 교수님, 네. 뭐 쓸 수 있는 말은 다 나왔습니다. 뭐 후한무치, 패륜, 반란군, 수괴 이들이 김무성, 유승민 이들이 친박 눈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분들하고 함께 그동안 당을 해왔죠? 이게 뭐 정권 뭐 투쟁이라든가 예. 옛날 당파 싸움은 정말 처절할 정도로 치열했는데 예. 이렇게 거친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예. 요즘 이거 전 세계 정치 그 지도자 중에 거친 말을 해가지고 아주 그 재미를 보는 사람 많이 있어요. 뭐 트럼프도 있었고 예. 또 우리 또 그 두테르테도 대선에서도 그렇고, 예. 이재명 시장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이럴까? 좋은 예. 건 아니죠. 이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결국은 예. 뭐 우리 정치학자에 계시지만 잘 알겠지만 그 그람시라는 그 사람이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그 정권 다툼을 할 때 자기 지지 세력의 동의를 얻기 위한 그런 싸움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탄핵 결과를 보면은 비박이 약간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예. 좋게 나오자마자 비박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예. 친박을 향해서 인적 청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예. 그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인적 청산이라는 말을 가지면서 자신 있게 나가니까 어제 아침이죠. 바로 최고회의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김무성, 유승민을 겨냥해가지고 출당 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황영철 간사가 뛰어나가지고 그러면 최순실의 남자 8인을 발표하겠다 해가지고 어제 예. 매우 긴박하게 돌아간 상황인데 예. 결국은 이 헤게모니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는 예. 이 정점이 있는가 아닌 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앵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인들이 말이 너무 거칠다. 예. 이거 잘못된 그 정치 상황을 배우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은 좀 자제하면서 이렇게 이거 정치 공방 그걸 예. 우리가 한번 재밌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이 거친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같은 한 집안이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뭐 제일 일당의 위치에까지 올라갔던 여당인데 그 역사도 뿌리도 깊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쪼개지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근데 말 거친 거로 치면은 아마 이정현 대표도 사실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것 같은데 이정현 대표의 말 좀 다시 모아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 같은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털털 털어가지고 청와대에 정무수석을 시키고 홍보수석을 시키고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이정현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모두가 근본 없는 놈이라고 등 뒤에서 저를 비웃을 때도 저 같은 사람을 발탁해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저는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반응을 듣고 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언론인 얘기도 듣고 문학인 얘기도 듣고 완전 일반 상인 얘기도 듣고 친구 얘기도 듣고. 예, 친박계는요, 이런 뭐랄까 탄핵 가결로 인해서 자신들이 패족이 됐지만 이걸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탄핵 여론은 야3당과 언론 그리고 여기에 편승한 비박계가 만들어낸 것이다. 탄핵 여론은 국민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야3당과 언론 여기에 편승한 비박계가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는 지지층 여론만 보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예. 아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세계적으로 막말이 추세라고. 근데 트럼프나 두테르테나 이재명 같은 사람은 잘 나갈 때 지금 막말을 하면서 지지자들을 규합하는데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막말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 말에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염치도 지금 없는 상황이죠.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랬고 이번에 탄핵 때도 그랬고 이런 상황 되면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지층들의 여론을 보고 간다 그러잖아요. 여론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지지층들의 여론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지층이라 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4%, 5%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말을 염치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바로 새누리당이 얼마나 사당화가 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인 거예요. 국민들을 위한 공당이 아닌 겁니다. 이래서 이제 앞으로도 상당히 이제 그 혼선과 갈등이 충돌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비박이 결기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나가겠다는 것인지 머무르겠다는 것인지 아까 뭐 사색당파 얘기도 예. 하셨지만 한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같이 나가야 되고 여기서 싸울 거면 같이 결기 있게 싸워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보이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중심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끌어야 되는데 예.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예. 안타까움이 있네요. 이 이정현 대표의 얘기, 비박계가 뻔뻔스럽고 가소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표현은 거칠긴 합니다만 이게 또 꼭 다 틀린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얘기인데요. 박근혜라는 큰 지붕 아래 온갖 혜택과 정치적 편익을 누려온 비박 세력이 탄핵에 앞장선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비분 강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경환, 유승민, 그리고 이해운 등 비박계 의원들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과거 영상 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김현수는 뭐 대표 처남도 아니고 저 이명박 후보하고는 달라요. 큰형도 아니고 처남도 아니고 기도 안 쓰거든요.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14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대표가 굉장히 진솔하고 모든 사실들을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잘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문제 제기되는 거 보면 얼마나 제기할 의욕이 없었으면 돌아가신 지 15년이나 되는 분에 그것도 대표와 직접 관련도 없는 지인의 한 사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런 비리가 있었다는 설이 있다 정도의 제기들이 있는 걸로 보면 국민들께서 그 공직 생활을 10년 이상 하시고 심지어 야당의 대표를 하시고 삼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들추고 문제 삼을 것이 없으면 그 이전에 그 관련도 없는 얘기를 저렇게 꺼내나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몇 점 주시고 싶으세요? 글쎄요, 저는 한 90점? 예. 세월이라는 게 참 지났지만 모든 건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건 기록됐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어떻게 말했는지가 항상 그래서 말조심해야 됩니다. 모르죠. 저 당시는 뭐 박근혜 대통령 편에서 이명박 후보 쪽하고 경쟁하고 그럴 때니까 그래도 놀랍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이해운 의원이 최태민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의 이 친박들이 보이는 태도와 당시에 똑같은 태도. 뭐 이미 죽은 사람인데 뭐 무슨 뭐 처남도 아니고 이미 왜 그걸 자꾸 연계시키느냐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보였다는 게 놀랍습니다. 저 때는 이제 그 2007년 경선 때 아주 치열했 그 경선 때 그 박근혜 당시 경선 후보 캠프에 있던 분들인 거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 나온 의혹 이제 최태민한 거의 의혹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뭐 중정 보고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근거로 삼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게 지금 같은 경우 저는 저 두 분을 뭐 두둔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지금은 완전 최순실의 그 농단이 막 거의 그 물증으로도 막 드러난 상황이지만 저 때는 보고서만 있었던 거고 그야말로 2007년 기준으로 하면 14년 전에 죽은 최태민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뭐 저 두 분이 그때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캠프에 있다 보니까 또 캠프에 있으면 좀 그래요. 뭐 뒤에서는 욕하더라도 앞에서 우리 후보 최고라고 하는 뭐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뭐 물론 저 비박계 내에서에도 최태민 의혹 관련해가지고 두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분들이 다 입장 표명할 때가 꼭 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기서 하나 드는 생각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당대표를 할 때 박근혜는 저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저 당시에는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간 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당대표 당에서 그 돌아갈 때의 박근혜 의원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도대체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서 저렇게까지 됐나. 이게 좀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옆에서 대변인으로 지켜봤던 전효옥 전 의원은 그때도 지금 똑같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표와 지금의 대통령의 모습이 같은지 다른지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도 사실 뭐 원조 친박이죠, 그렇죠? 그 뭐 대통령 나와 있을 때 같이 좀 탈당을 해가지고 그렇죠? 뭐 무소속 연대도 같이 했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새누리당 소속들은 다 원죄가 있는 거예요. 단지 원죄가 크냐. 작으냐 그 책임의 경중이 있는 거지 너나 할 것 없이 저를 포함하여 다 원죄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2007년에는 민간인으로서 저 검증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이제 검증 청문회를 하러 들어가는데
오전이 박근혜 예비 후보, 오후가 이명박 후보였어요. 근데 오전에 그 주변을 싸고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데 완전히 박근혜 후보가 들어갈 때는 정확한 직사각형으로 검은 양복들을 입고 아주 그냥 그 군인들처럼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이명박 예비 후보의 경우는 옷도 자기 마음대로 입고 그냥 그 자유분방하게 들어가면서 그때도 그 문화가 좀 달랐었다는 느낌을 제가 캠프 문화가 외부인으로서는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때 유행했던 그 농담이 뭐였냐면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복도에 나와서 담배를 피면서 야, 요번에 경선에 정말 그 박근혜 후보가 안 되면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마디 더 한대요. 그런데 참 돼도 큰일이다. 이런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좀 약간 그 아까 이수희 변호사가 말씀을 하셨듯이 완전히 국회의원일 때하고 대통령일 때 달랐다기보다는 그때도 좀 조짐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박근혜 후보를 밀었던 유승민, 이혜훈, 김무성 의원들 뭐 최태민을 몰랐다고 말하면 김기춘 전 실장과 똑같아지는 거고 영상이 다 있으니까 아마 한마디씩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20일에 당원 박근혜를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억울하다 징계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윤리위가 징계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표님, 대통령 이쯤 되면 대통령에게 탈당하라는 얘기가 거세게 나오기 마련인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억울하니까 탈당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좀 들리네요. 네, 뭐 징계위원회가 뭐 대통령이 좀 늦춰달라 청와대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20일 날 뭐 할 것 같다.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에서 열어서 할 것 같다 하면 아마 탈당 권유 정도를 하지 않겠느냐. 뭐 지금 이렇게 좀 권유요.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정현 당 대표가 다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하나의 또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한다고 해서 탈당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변수는 또 있다 하는데 새누리당 내에서도 윤리위원회에서도 제가 보니까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좀 탈당을 권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면은 친박 비박 간의 지금 갈등에다가 대통령 탈당까지 얹혀가지고 새누리당은 뭐 4분 5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뭐 김무성 대표가 뭐 지금 신당 창당을 검토한다는데 30시간 법칙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30시간만 지나면 번복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고비가 많거든요.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 사의 표명했죠. 또 앞으로 좀 있으면은 또 저 전국위원회 또 열리죠. 또 비대위 또 구성할 때 또 이정현 대표 또 나가니 안 나가니 또 뭐 인선 또 하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벼랑 끝에서 서로 머리카락 잡고 서로 싸우지 말고 갈라설 때는 지금쯤은 갈라서서 이제 국민들한테 새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싶습니다.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게 아니라 깨끗하게 이혼하는 것도 좋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내 사태를 좀 살펴봤습니다. 검찰이 지난 일요일 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 뒷얘기들이 조금씩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신문들이 이 얘기들을 싣고 있는데 자, 정우성 녹취와 문자로 확인된 권력서열 1위는 바로 최순실이었다. 최순실이 이 나라 대통령이었다라고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쭉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들이 좀 있는데 정우성 전 비서관에 들어가 있는 최순실과의 전화통화 내역이 있는데 이게 좀 잘 정리된 게 뒷페이지에 있어서 뒷페이지로 좀 가겠습니다. 최순실 청와대 쥐락펴락했다. 김기춘이 대리 통치하는 권력 양분 형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순실의 힘이 어느 정도였냐면 2013년 10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원세훈, 김용판 전 청장 등이 불구속 기소됐고 좀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도 있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때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대통령이 4주 동안 수석 비서관의 회의를 열지 않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10월 29일에서 30일쯤 최순실과 정우성 비서관이 통화를 합니다. 시국이 엄중한데 기자회견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대통령 출국 전에 기자회견 한 전례가 없다라고 정우성 비서관이 난색을 표명합니다. 그랬더니 최순실이 그러지 말고 국무회의 한번 해라. 안 되면 수석 비서관 회의로 하라라고 강하게 윽박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0월 31일 날 대통령이 4주 만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의혹 살리를 안 했다. 선거에 국가기관 개입할 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번에 1차 대국민 담화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신은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 한 얘기와 비슷하게 당시에도 했습니다. 이 수석 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에 새누리당이 이제 이 문제는 그만 접자라고 얘기를 했고 전국 주도권이 바뀝니다. 그랬더니 정우성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잘 됐다.
감사하다라고 문자를 하고 대통령은 편안한 마음으로 유럽 순방에 나서게 됩니다. 예. 이제 정우성 문자를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풀어본 건데요. 정군기 교수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지 말지, 국무회의를 열지 말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이거든요. 최종 판단인데 이게 최순실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됐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 굉장히 충격적이죠. 저 한겨레 보도는 매우 충격적인데 그동안에 한겨레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에도 이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특히 그 구체적으로 한겨레 나와 있죠. 그 보통 이제 지금까지 그 대통령의 담화라든가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한테 뭐 옷이라든가 연설문 조언 뭐 들어가서 또 뭐 기타 등등 회의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저걸 보면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그 지시를 하고 열게 하고 그다음에 그 정우성 비서관이 그 선생님 때문에 이게 잘 끝났다라면 내용까지도 방향까지도 정한 정말 대한민국이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농락을 당한 그런 그 사진을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저게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검찰이 어떻게 해서 한겨레 신문에 저렇게 뭐 흘렸는지 그 정확한 날짜하고 이걸 박아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대통령은 뭐 어제 SNS를 보면은 뭐 시녀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한테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뭐 속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것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을 농락한 정말 국정농단 사건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도 맞고요. 뭐 나중에 그 어떤 형사적 처벌도 못 면할 것 같은데 매우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게 혹시 뭐 10초만 들어보면 횃불로 바뀔 거라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우성 비서관이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화 자체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만 이 비서관이 안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뭔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수석 비서관회의든 국무회의를 열어라 했더니 대통령이 진짜 4주 만에 또 열어요. 저는 여기서 이게 이제 다 사실관계가 맞다 하더라도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상황을. 지금 최순실이 정우성 비서관한테 얘기를 해서 정우성이 대통령한테 뭔가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합니다. 보고를 했는데 그 최 선생님이 수석 비서관 회의 하고 가시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최 선생님이 얘기했으면 해야죠. 그랬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뭐 탄핵을 몇 번 당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정호성이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호성이 최순실이 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열어 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그런 건 다 빼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때는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시중 여론도 이렇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했을 때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고민하고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대통령이 좀 빠져나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문자에 나와 있는 이것만 가지고 최순실이 회의 열으라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 고민 없이 열고 그랬는지 그거를 속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의 맥락을 좀 다 살펴보면 정우성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뭐 최순실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시중에 이런 여론이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라고 보고한 것 같지는 않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랍니다라고 아마 보고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 분위기상 맥락상 보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이영선 전 행정관이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몇 분의 시간에 들어갑니다라고 미리 알려주면 청와대에서는 이 최순실을 맞이할 의전 준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의전 준비는 대통령한테만 해야죠. 청와대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오는데 그 시각에 맞춰서 비서관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의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CCTV 공개할 때 이영선 그 윤전추 그 행정관인가요? 그분들이 핸드폰을 닦아서 공손하게 건너주잖아요. 일반 개인한테. 그거 보고 저럴 수가 있는가. 그 화면이 없었으면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여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대원군이 2명 있었던 거죠. 한 분은 남자 대원군이고 한 분은 여자 대원군인데 남자 대원군이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분도 국정에 대해서 굉장히 개입을 공식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자 대원군인 최순실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걸 일부러 좀 그 방기하고 좀 놔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문고리 3인방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순실 비서라고 할 정도로 그 엉키도록 김기춘 실장은 또 알면서 놔둔 거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국정농단이 한쪽은 김기춘 공식적인 조직에서도 하고 비망록에도 나오잖아요. 김기춘 전 민정수석 돌아가실 때 비망록 노트에 쓴 거. 그거 나오고 또 한쪽은 최순실 씨가 본격적으로 저렇게 국무회의 해외 출국하기 전에 그때 굉장히 유럽 갈 때 안 좋았거든요.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여러 가지 그 노인 연금. 그래서 그때 왜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장관이 그때 사표도 내고 여론이 안 좋을 때거든요. 그럴 때 최순실 씨가 회의를 하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라. 실제 회의를 해서 뭐 반응이 좋았다고 고맙습니다. 최 선생님하고 정호성 비서관이 또 문자까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뭐 회의를 해서 잘 된 측면도 있어요. 지금 보면 오히려 출국하기 전에 최순실이 오랫동안 이 박근혜 대통령 의원 입문 시절부터 모셔서 그런지 몰라도 검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나름의 이 정무적 감각도 있고 정치 감각이 있다. 그러니까 실력을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해외 출국하기 전에 여론 안 좋을 때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안 좋을 때 빨리 회의하고 가라. 억지로 회의했잖아요. 정호성 씨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거는 최순실 씨가 농단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여자 대원군 행세를 했지만 그때 이 어떻게 보면 코치는 좀 약간 말은 되는 거 아닌가. 그냥 해외로 훌쩍 가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국내를 단돌이 마무리하고 출국하는 모습은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은 나중에 이게 저 특검이나 저 탄핵 가서도 굉장한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좋은 거는 받아들였다. 대통령이 이렇게 변명을 하고 세게 나오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헌재 내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최순실이 대통령의 정치적 책사였다라고 쳐도요. 대통령이 최순실보다 정치적 연륜도 많고 또 주변에 뭐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해서 뛰어난 참모들도 많거든요. 4주 동안 수석 비서관의 국무회의를 열지 말지를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최순실의 한마디로 인해서 수석 비서관에 내렸다?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대통령은 판단력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최순실의 말대로 그냥 공주님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다 해주면 그냥 와서 밥 먹고 입고 행동하는. 바로 그 부분이죠. 비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최순실이 정무 감각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함의 속에는 대통령이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라는 또 다른 함의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남자 대원군, 여자 대원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의 영역은 노타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그 지난번에 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서 보듯이 그 상황이 어떤 권력 투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보면 최순실이 김기춘 실장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이제 정무 감각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권력의 속성이잖아요. 권력은 원래 식욕이나 성욕과 같이 아주 원초적인 본능인데 그 권력의 속성과 어떤 정무적인 어떤 그런 촉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국정의 운영 내지는 개입하도록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그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요. 시녀 같았을지도 몰라요. 그 1970년대 활동 사진을 보면 거의 시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 받아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지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아나 봐. 그런 거 보면 뒷담화는 할지 모르지만 그 앞에서는 정말 고양이 앞에 쥐처럼 행동했을지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정호성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컨펌이라는 말. 컨펌 했나요? 그런 걸 보면 최순실이 말을 듣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사 정호성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분석해 볼 경우에 대통령은 최순실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여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최순실은 나와 눈도 못 마주치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대체 어떻게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최근 청와대 참모진에 토로했다고 합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의 이름과 권력을 노리고 수십 년 동안 연기를 했고 박 대통령은 최 씨가 자신을 휘두르고 조종하면서 비선 대통령 노릇을 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호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은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는 대통령 밑에서 굉장히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뒤로는 그런 대통령을 다 조종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누가 뛰어나고 누가 꾀가 많고 누가 어리석은 건지. 근데 어떻게... 저는 왜 대통령이 최순실을 이렇게 믿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역시 그 배신의 트라우마에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뭐그 얘기는 많이 했죠, 우리가. 예, 정치 생활 또 그 이전에 그 아버지 문제, 어머니 문제 등에서 수많은 그 지인들로부터 이제 배신을 당하다 보니까 그래도 믿을 사람은 나를 정말 수십 년 동안 지켜준 최순실인데 크든 작든 어떤 조언에 대해서는 진실성이 있다고 봤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통령 측면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점이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국정의 상황, 국정을 그 같이 논의하고 이럴 상대가 아니고 날 여러 가지 뭐 공사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 그 정우성 비서관하고 왜 이렇게 통화를 자주 했느냐? 그 청와대 들어간 뒤로는 이제 최순실이 대통령 만나기가 힘드니까 정우성 비서관 통화하는 거죠. 뭐 한 900여 차례 통화를 했다고 그러고 2년 동안에 또 문자를 한 1,800여 했다고 하니까 계속 그 최순실은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정우성 비서관을 통해서 이제 그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싶고 정우성 비서관은 이제 중간에서 또 최순실 씨를 전적으로 나몰라라 할 수가 없으니까 최순실의 이런 과도한 얘기를 들으면서 또 본인 나름대로는 그 정리해서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보면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과연 최순실의 말대로 전달을 해가지고 개최를 했겠느냐라는 걸 보면은 상식적으로 좀 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수석 비서관 회의라는 게 비서실장이라든가 수석 비서관들이 모여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건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뭐 열으라고 해서 열었다. 이것도 좀 의심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우성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맺고 끊는 걸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최순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가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도 잘 못한 측면. 그러나 역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이렇게 공사를 구분을 못하고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끌려간 듯한 모습을 보인 거는 정말 국민들한테 지탄받아 마땅하죠. 근데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청와대 전 조리장 한모 씨 얘기를 들어보면요. 최순실은 물론 이제 이건 지금 초기 쪽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최근까지도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저녁에는 수시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고리 3인방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주재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은 없었다고 합니다. 왜 없었을까?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겸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요일 저녁에 최순실과 이 문고리 3인방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늘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TV 보면서 식사를 했고 나머지 이제 최순실은 문고리 3인방과 국정을 논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플랜을 짜서 대통령에게 주면은 대통령은 공주님 옛날 공주님처럼 공주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렇게 하듯이 한 게 아닌가라는 유추로 자꾸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는 게 내 앞에서 시녀처럼 굴던 애가 뒤에 가가지고는 뭐 어디 가서 갑질을 하고 뭐 돈 뺏고 그랬다라면은 저 변명이 뭐 통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겸상도 안 되는 시녀에게 문고리 3인방하고 회의하는 건 내버려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중요한 거는 겸상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뭐 탓할 게 아니라 문제는 문고리 3인방하고 회의를 하는 거를 내버려뒀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걸 그러면 대통령이 몰랐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관저에서 6시에 식사, 저녁 식사하고 그거 있을 때 문고리 3인방하고 저 최순실이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고 그럼 다 알았던 거잖아요. 저는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뭐 시녀처럼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시녀한테 그런 기회를 줬느냐 말이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데 지금 또 유체 이탈 합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씨가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 권력을 장악하는 측면에서는 저 뛰어난 점이 있어요. 정무적인 감각 있고 또 하나는 권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에서도 재벌 총수들 딱 싸는 게 그 측근들을 먼저 장악하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뭐 최순실 씨가 측근 3인방을 자기가 다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직접 임명하거나 정윤회 씨가 임명하거나 같이 임명하니까 측근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포위를 쌌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도 좀 소외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요일 날 식사도 측근 3인방하고 최순실 씨 식사 같이 하고 계속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지록이마 위록지마라는 말 있잖아요. 사슴을 말이라고 하면은 주위에서 측근들이 사슴을 말이라고 하면 대통령도 아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측근들이 없애버리니까 대통령이 또 일반 대면을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면 받고 측근 3인방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대통령을 사슴을 말이라고 해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자기 딴에는 진시황을 만든 여부리 왕을 만든 여부리 정도로 자기는 이 나라를 만들었다. 내가 대통령을 세웠다.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 아마 국정농단을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최순실 씨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기는 이 나라를 만들었고 대통령을 내가 세운 나는 이 나라의 그 진시황 때 진시황을 만든 여부리 정도의 나는 권력자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을 뭐 표현상 좀 그렇습니다만 기사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자면 뭐 하인 내지는 시녀 정도로 여겨서 같이 겸상도 안 하고 본인은 이제 이 독야청청 이렇게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녀 하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대통령의 권력을 가져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 상태, 이 최순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었는지가 첫 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직접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인이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밝혀야 합니다.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입니다. 1차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이제 과거 정윤회 문건 때 얘기인데 저 얘기만 들어봐도요. 대통령은 최순실을 실세라고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한인 시녀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세가 무슨 국정을 농단한다 이거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2002년에 민간인이었을 당시 국제회의 갈 때 당시에 탈당을 한 박근혜 의원이 같이 가셨었거든요. 그때 아마 그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이 최순실인 것 같아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여성 보좌관인데 글쎄요 시녀처럼 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주도적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이리 오세요. 저리 가 서 계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해서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바로 그 수행한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40년 동안을 같이 이제 그 어떤 관계를 맺었는데 그렇게 모르셨다면 좀 이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시녀처럼 그 했다고 이제 그 말도 또 진위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근데 요번에 그 공소장에 보면 최순실 안종범 공소장에 보면 그 미르재단 K스포츠를 이제 이렇게 구상을 하면서 그 인사와 운영을 최순실에게 위임했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엄청나게 신뢰를 한 건데 대통령이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 본인 앞에서 막 이렇게 입에 혀처럼 하는 사람을 편안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한테 공직도 많이 주셨고. 쓴소리하는 사람 쓴소리하는 사람 무조건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런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겸상도 안 했는데 그럼 최순실과 3인방 관계는 좋으냐? 그들도 밥을 따로따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은 권력 앞에서 일종의 어떤 그 연행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들끼리도 경쟁과 견제 관계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최 씨의 운전기사였던 김모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문고리 3인방도 최순실의 종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같이 겸상하기는 어려운 관계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뭐 이게 근대 국가인데 이상합니다. 어쨌든 자, 이 대목에서요. 남편 최순실, 아내 박 대통령, 사촌 문고리 3인방이라는 구도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관계를 좀 이해하려면은 지시하는 가부장적 남편 박 대통령이 아닙니다. 최순실이고요. 아내 박근혜 그리고 사촌 사이로 보아야 길게는 40년의 역사 이들의 관계가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하려면은 남편 최순실, 아내 박근혜, 사촌 문고리 3인방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들여다보면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구나라고 이해가 된다는 게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재산도 같이 공동 운명체처럼 집단을 운영하는 관계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족 같은 관계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가족 같은 관계여도 아버지 역할은 박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이 검찰 내부에서도 아버지 역할은 오히려 최순실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꽤 많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도 전체의 10%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 얽혀있고 막 그러니까 저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그 2차 담화문에서 그 목소리까지 떨리면서 사이비 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중에서는 또 그쪽으로 자꾸 생각이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뭐 카더라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되면서 그러면서 더 이 전국이 혼란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안 버린 이유가 정호성 비서관이 버려라 하는데 안 버린 이유가 남편을 아마 구해줄 유일한 단서 이게 이거 아니냐. 상사가 시켰는데 대통령이 시켰는데 어떻게 안 하냐. 정호성 씨가 지금은 뭐 중죄인처럼 돼 있지만 저 녹음 파일이 236개를 법정에 들고 나갔을 때 저거 하나하나가 내가 판단한 거냐. 저 녹음한 심리도 압니다. 저도 어디 기업에 갔을 때 회장 방에 들어갈 때 녹음 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회장들은요 말을 대충 해요. 대충 해. 그래서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녹음해 와서 그걸 직원들 모여서 다 틀어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분석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도 내가 보니까 그런 억울함을 좀 나중에 이 테이프가 풀어줄 거다. 그래서 이번 거는 참 재밌는 게 개가 정유라 씨 개가 개 때문에 고영태 씨랑 싸워가지고 이렇게 고영태 씨가 터뜨려서 이게 개게이트라고 외국 신문에 날 정도인데 이번 건도 어떻게 보면은 안종범 씨 노트하고 정호성 씨 이 녹음 파일인데 이것도 부인이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렸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밝혀지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정호성 전 비서관처럼 이렇게 통화가 되면 자동 녹음되는 앱을 좀 설치해야 될까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아내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지금의 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문고리 3인방은 사익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은 이들이 다들 뭐 자기 주머니를 한 주머니씩은 좀 차고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2014년 정윤회 문건 당시에 취재했던 취재 노트 뒷얘기들을 오늘 또 다시 기사를 통해서 내렸는데 특히 안봉근 비서관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요, 정부 주요 인사는 내가 다 관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대장이 관저에 태우는 나에게 개별 거론자에 대해서 일일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내가 대장에게 한마디 하면 청와대 수석 한둘 좀 날리는 것은 일도 아닌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게 지시할 사람은 대장뿐이다. 3인방끼리도 서로 충생 경쟁이 붙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윤회 문건 중 시중 여론에 적시된 안봉근 전 비서관의 주요 발언 내용을 좀 보면요. 뭐 대통령이 6시가 되면 관저를 이동하는데 그때부터는 중요한 인사 등에 대해서는 오로지 자신에게 물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면 그게 그대로 실천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기춘이도 대장에게 보고서를 낼 수가 없다. 나를 거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민정에서 조응천이가 검증한다 해도 대장께 최종하기는 내가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뭐뭐도 내가 배지를 달아주었다. 국회의원 그거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조응천 전 비서관을 인터뷰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한 실력자였습니다. 최순실을 모시는 안봉근 전 비서관, 그 최순실의 힘만큼이나 그 옆에서 겹불을 쬐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안봉근 비서관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보궐선거를 치를 때 그 전임자의 수행비서였는데 이제 그 승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도 박근혜 대표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안봉근이라는 그 게이트, 문턱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민원이 있으면 이제 안봉근 그 비서관한테 얘기할 때가 많았는데 그 당시 당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박근혜 의원께서 그 4인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라든지 청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깨끗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의원이 굉장히 철저하셨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아까 이수희 변호사도 그 말씀했지만 청와대 들어가서 상당 부분 변질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옛날부터 이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권력이 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권력자에 가까이 대고 귀에다 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것이다. 근데 워낙 대통령이 이렇게 소통을 안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 3인방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 여부는 저희가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특히 이제 그 안봉근 비서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세청이라든지 경찰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이 돌았던 건 사실이고요. 예. 또 얼마 전에 그 우병우 수석이 비서관이 될 때 안봉근 비서관이 와서 이거 할매짓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1, 2등 안에 들지도 못했는데 이거 할매짓이다 해갖고 비서관이 됐다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해가지고 또 보도에 나온 적도 할매는 박근혜 있었거든요.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박 대통령인지 최순실인지 그것도 정확치는 않지만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민정비서관으로 될 때 최순실과 또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와 뭐 골프를 쳤느니 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으로 내년쯤 되면 또 이제 이 비서관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서 대통령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추측은 하게 되는 대목이죠. 근데 우리가 말이죠. 그 문고리 3인방 그러는데 사실은 안봉근 비서관이 그 문고리 3인방 중에서도 문고리를 장악한 게 아니고 전화를 장악한 거죠. 대통령으로 통하는 모든 그 채널, 플랫폼을 그 장악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과대한 또 본인이 오버하는 권력이 생긴 걸 보이는데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 이런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2년 동안에 대통령한테 제가 전화 한 번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를 하고 싶어도 안봉근 비서관 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다면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무수석 통하고 다시 정무수석이 안봉근 비서관 통하고 대통령은 그거 받고 또 대통령이 소통을 할 때는 항상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지 어떤 수석이라든가 새누리당의 어떤 중진 의원들이 할 수가 없다는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이런 그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만든 대통령과 또 안봉근의 이 또 도구적인 역할 이 속에서 그 책임을 방기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수석들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주변 사람들이 물론 다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런 폐쇄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던 대통령이 가장 문제겠죠. 예, 김무성 대표가 전화하면 받아야죠. 그걸 왜 안봉근 비서관을 통해서 받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봉근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이재만 전 비서관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정호성 전 비서관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재만 전 비서관도 대우건설 관련해서 뭐 측근을 안 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이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만이 나한테 펄쩍 뛰더라. 내가 관천시켜서 대우건설에 얘기해서 막았는데 그 사람이 왜 취업을 했는지 물음표다. 이상해. 우리 방 몇 놈한테 알아봤는데 야 저거 막았잖아. 예. 근데 저거 왜 저기 들어갔어? 모르겠는데요. 순간 정말 관계가 있나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재만 비서관의 아는 사람을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쪽에 취직시켜주는 것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취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만 비서관이 또 직접 전화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죠. 대우건설이 주인 없는 회사니까 대우그룹 파산하고 뭐 주인 계속 바뀌고 지금은 산업은행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가 문고리 3인방 영향력이 막강했던 거죠. 지금 안종범 그 수석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 경제계에도 안종범 수석 인맥이 지금도 아주 뭐 주요 금융계 뭐 이쪽은 아주 바다합니다. 그래서 안종범 수석이 근무했던 옛날에 대우경제연구소 뭐 그 사람들이 지금도 다 퍼져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인사농단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뭐 삼성그룹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찬성했냐 반대했느냐 그 결정하신 분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이 또 최경환 또 국회의원하고 또 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니까 영어 받은 사람을 갑자기 기금 운영 쪽으로 500조를 운영하는 사람을 갖다 놨으니까 이 임사가 만사를 어떻게 보면 망친 인사가 망하는 망사 아니냐. 어떻게 보면 참 대통령이 눈을 부릅뜨고 직접 챙겼어야 되는데 밑에다 맡기다 보니까 저런 전행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측근 정치의 폐해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게 인사농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통해서 물론 2014년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모두 진실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기사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안봉근 이제 비서관하고 이재만 비서관 역시 권력을 남용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구속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간에는 정호성 비서관이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깨끗했다. 그런 말도 나왔거든요. 특히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또 그 김종 차관하고 특정 항맥으로 연결됐다라는 의혹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었거든요. 인사위원회도 그러니까 이 세상 세상 특히 정치권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 문고리 3인방의 권력 남용 행위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아일보입니다. 긴급수배 국격 떨어뜨리는 벅꾸라지 우병우다라고 해서 이제는 뭐 미꾸라지도 아니고 벅꾸라지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장어, 벅꾸라지 여러 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뭐 한 법조계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국회의 부름을 거부하고 사라졌다는데 화가 난다. 나란 일을 한 사람이 일말의 책임감도 못 느끼다니 참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이 한 얘기입니다. 어디가 계시는 건가요? 제주도에 있다는 얘기도 좀 있고. 뭐 이게 이제 그 인터넷에 막 뜨니까 그 제보들이 올라와요. 뭐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뭐 그 사람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알아보는 법에 우병우 아니냐 물었을 때 째려보면 그거는 우병우 선수에게 맞다. 뭐 이런 감별법까지도 올라오고 째려보는 사람은 다 우병우. 근데 저는 정말 이분 말씀대로 이웃 말씀대로 일말의 책임감도 못 느끼고 있고 지금 공록을 얼마나 먹었어요. 세금을 몇 년을 받아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본인의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찌질하다. 그리고 너무 실망스럽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가 있었냐. 차라리 김기춘 실장은 나와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여하튼 청문회장은 나오셨잖아요. 이 우병우 수석은 도망다니는 이 꼴이 더 추레하고 더 보기 민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요, 고영태와 장시호 씨와 관련된 얘기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된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조아라 아나운서입니다. 네, 지난 7일 최순실 2차 청문회에 출석한 고영태와 장시호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 매체는 이 두 사람 모두 위증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증거로 최근까지 최순실 일가를 지켜본 지인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지인은 고영태와 장시호가 알고 지낸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지인들 중에선 고영태가 아닌 고민우를 알 것이라는 농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1999년부터 장 씨와 친분 관계를 유지한 또 다른 지인은 유흥업소에서 민우라는 남자가 장시호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인은 당시 민우라는 사람이 고영태가 맞다면 최순실의 고영태를 소개시켜준 사람은 장시호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고영태와 장시호가 친밀한 사이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달 안민석 의원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2012년에 최순실과 우연히 만났다는 고영태의 주장이 거짓말로 보인다며 그전부터 장시호와 가까운 사이였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안민석 의원은 왜 이 청문회 당시 이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나름 이유가 있어서 더 캐지 않았다며 의미심장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시죠.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최순실하고 고영태하고 가깝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하고 고영태가 또 가깝다. 남편 최순실, 아내 박근혜. 하여튼 이상한 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언론에 도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세게 들어야 되는데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문재인 23.1% 선두질주, 이재명, 반기문, 턱밑까지 추격했다라는 기사가 좀 눈에 띄고요. 문재인 친문 카톡방 운영하고 있고요. 아내인 김정숙 여사는 넉 달째 매주 광주를 찾아가서 대선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대세 문과 맞짱을 뜨고 검증 과정에서 거품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재명 돌풍을 다룬 기사들도 요즘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문 빼고 멋은 팀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의 우산에 제가 들어가야 한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들의 팀을 만들어 팀플레이를 하자. 그리고 최종 MVP가 누가 될지는 국민에 맡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구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새누리당은 아까 당이 쪼개질 정도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야당은 벌써 대권을 가져왔나요?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내부 경쟁을 벌이고 있네요. 대선 경쟁을 벌이고 있네요. 네, 야당이 재밌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과속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 탄핵 전국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실익을 챙길 줄 알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은 한 거 뭐 있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질타성 이런 거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인데 비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16.2%로 그냥 막 질주하고 있어요. 탄핵의 최고 어떻게 보면 수혜주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시장이 물론 자기는 성공한 샌더스가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여러 가지 구설수도 많고 해서 앞으로는 검증 과정에 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 이런 한번 좀 폭발력이 있다고 봐요. 난 대통령 되면은 한 3년만 할 거야. 그 대신에 내가 개헌할 거야. 그래서 내각제로 가든지 이념지천제도 하든지 난 대통령 3년 이하로 할 거야 하고서 김종인 대표나 손학규 전 대표랑 손잡고 개헌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나서면은 더 폭발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인적인 하자는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형수님하고도 아주 친하게 통화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저한테도 앱이 와서 들어보기를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살벌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를 들고 치고 나오면 문재인 대표 같이 갖고 있는 걸 수성하려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신선하게 보일 수 있다. 이래서 저는 잠재력을 높이 봅니다. 우리 아까 이 시간 초반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 거치게 하면 인기를 얻는다고 누가 얘기했죠? 이수연 회사 얘기했는데. 제가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그 신선하게 치고 나와가지고 그 뭐 안지사라든가 다른 사람도 머뭇할 때 그 20, 30대 또는 지역을 고르게 그 좋았는데 최근에 본인이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 지지층을 또 굉장히 모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저 쿠폰 발언한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왕 정치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다면은 말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져야 되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자꾸 정치인들이 저렇게 말 바꾸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뜨면서요. 상대적으로 박원순, 안철수 이 두 사람이 야권 대선 주자군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이재명 시장이 호남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표를 지금 흡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제 김종인 전 대표와 손을 잡고 지금 그 민주당 내에 비문 의원이 한 50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개헌에 편승하게 되면 단순히 민주당의 조카가 아니라 챔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그 보수 지지층에서도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인권 결의안 북한 물어보는 거에 대한 그 굉장한 그 염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고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야당이 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국민 여론은 이게 아닐 텐데. 아니 지금 뭐 조기 대선이 이제 벚꽃 대선이냐 뭐 혹서기 대선이냐 뭐 얘기가 있는데 지금이 그래도 좀 컨벤션 효과를 제일 볼 수 있는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조기 대선 준비하는 게 외려 야당으로서는 유리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의 멜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